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마 1학기 그 마지막 온라인 강의인 것 같아요. 그쵸? 이게 지금 이 강의를 여러분들이 듣는 날짜가 7월 28일 화요일 날 아마 7교시일 건데, 이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3일간 기말고사를 치르고 나면은 사실상 1학기가 끝나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 강의로는 이제 마지막 수업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어요. 또 2학기에도 코로나가 계속해서 유행을 한다면은 또 수업이 온라인으로도 계속 연장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도 이제 이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잖아요. 그렇죠? 몸이 힘들진 않겠죠. 그렇죠? 선생님도 뭐 지금 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뭐 사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이제 매주 오지 않으니까 여러분들과 계속 이렇게 뭔가 뭐랄까 막 잔소리를 한다든지 막 이런 게 없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조금 수월한 면도 있어요. 하지만 정상적인 학교 생활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온라인상으로 만나는 게 아니고 면대면으로 사람과 사람이 서로 만나서 그때그때 이제 수업도 하고 여러분들 반응도 바로 보고 또 여러분들도 또 질문할 게 생기면 바로바로 질문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의문을 또 해소를 하고 그런 게 이제 정상적인 학교 수업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집에만 있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그 안 좋은 습관들이 많이 들 수가 있어요. 늦잠을 잔다든지 또 이제 뭐 수업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든지 그게 이제 몸의 습관으로 배이게 되면은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는 선생님 개인적 바람으로는 꼭 코로나가 진정이 되어서 여러분들과 매일 학교에서 만나서 수업을 또 하고 같이 생활하기를 어,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수업 그 민족문화 수호 운동이라 그래서 내용이 두 가지예요. 하나가 이제 국학 연구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문예와 종교의 새로운 경향인데 두 번째 거 문예와 종교의 새로운 경향은 여러분들 그냥 교과서 읽어보고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선생님은 이번 시간 여기 국학에 대해서 먼저 여기만 갖고 이제 수업을 할게요. 국학이란 게 뭐냐면은 두 가지예요. 우리나라에 대한 학문인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의 말인, 우리의 글인 한글에 대한 연구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역사, 한국사, 국사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글과 한국사 이 두 가지를 합쳐서 국학이라고 부르는데 이번 시간에 이제 이 국학 연구가 일제 시대 당시에 일제 치하에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같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자, 우리말과 우리 글을 지키기 위한 노력의 사례를 열거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일제가 우리 역사를 왜곡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어, 이제 1930년대에 들어서 민족 말살 정책이 시행되면은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한국어 사용이 금지가 됩니다. 우리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도 전부 일본어로 진행이 돼야 됐고 또 뭐 관공서, 총독부에서 내려오는 모든 당시 어떤 공문서도 다 일본어로 이제 어, 기록이 됐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이제 민족 말살 정책 자체가 한국 즉 조선이란 나라 자체, 조선 민족을 부정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조선과 일본의 구분이 없고 전부 다 일본이다라는 주장이기 때문에 한글에 대해서 사용을 금지했겠죠, 그렇죠? 자, 이런 와중에 이제 뜻있는 여러 한글 학자들이 우리말과 우리 글을 지켜내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합니다. 당연히 그 노력에 대해서 일본 이 조선 총독부는 단합을 했겠죠, 그렇죠? 자기들 정책에 반대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우리말과 우리 글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또 일제는 우리 글을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역사를 많이 왜곡하려고 합니다. 청구학회라는 이제 그 어용 총독부의 지시대로 이제 연구하고 움직이는 역사 연구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는 그 청구학회를 통해서 일본의 역사가 매우 우월하고 조선의 역사는 매우 비루하다. 일본의 역사에 비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왜곡을 해가지고 너희 조선 민족이 우리 일본 민족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볼 때 당연한 결과다라는 이제 생각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역사 왜곡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에 또 대항해서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의 어떤 민족 역사 연구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한번 이번 시간에 같이 배워봅시다. 자, 먼저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해볼게요. 우리말과 우리글을 지키는 연구,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하신 분이 한 분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주시경이라는 분이에요. 자, 주시경이라는 분은 배제학당에서 이제 공부를 하시고 이 학문에 대한 항양열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었습니다. 뭐든 자꾸 배우려고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 뭐 이화학당이라든지 또 배제학당이라든지 뭐 배화학당이라든지 이런 여러 학교에서 학교의 선생님으로 이제 근무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주시경 선생님에게서 이제 공부를 배운 제자들이 많았겠죠, 그렇죠?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주시경 선생님이 정말 우리말과 우리글, 특히 한글의 그 의문론에 대한 전문가셨거든요.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한글을 창제한 사람은 세종대왕이지만 현대의 어떤 그 한글의 어떤 발음 원리를 갖다가 연구하신 현대 한글의 아버지는 주시경 선생님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이분이 이제 한글 연구의 대가셨는데 여러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제자가 많았겠죠. 그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말을 계속해서 연구하자라고 만들어진 단체가 조선어 연구회라는 단체입니다. 조선어 연구회인데 중요한 거는 조선어 연구회가 만들어진 날짜가 이때가 이제 연도가 1921년이에요. 근데 주시경 선생님은 이전에 돌아가십니다. 주시경 선생님 되게 일찍 돌아가시거든요. 우리나라 나이로 37살에 돌아가셔요. 그래서 주시경 선생님은 이미 1914년에 1914년이면은 3.1운동도 일어나기 전이에요. 이때 이미 주시경 선생님은 갑자기 돌연사 하십니다. 체에서 돌아갔다는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 한데 정확한 사인은 알 수가 없어요. 정말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자, 돌아가시고 나서 그로부터 이제 7년 뒤인 1921년에 주시경 선생님들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바로 조선어 연구회입니다. 조선어 연구회에서는 각야날을 제정해요. 각야날. 지금은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 자음순으로 배우죠, 그렇죠?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배우지만 이때만 해도 모음 중심으로 한글을 배웠어요. 그래서 아야어여 순으로 배웠기 때문에 자음 중에 첫 번째인 이 기역을 놓고 각야거겨 이렇게 배웠겠죠. 그래서 당시 이제 한글날을 각야거겨에서 따와서 각야날로 제정을 했습니다. 한글날이 이제 이 제정되는데 한글날의 날짜가 참 여러 번 바뀌어요. 한글날 같은 경우에 이제 1926년에 처음 이제 이 조선어 연구회에서 한글날을 갖다가 지정을 하는데 이때 이제 날짜가 이제 음력으로 정했어요. 음력으로 9월 29일을 갖다가 한글날로 정했는데 여러분 이제 음력과 양력의 차이를 아는 사람들은 뭐 이거 얘기하자면 너무 복잡하고 음력은 음력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양력의 날짜가 매년 바뀝니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 되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선생님 생일을 갖다가 선생님 부모님은 음력으로 이제 계산을 하세요. 그러니까 매년 내 생일인데도 내 생일이 언제인지 내가 정확히 몰라. 이제 음력이 좀 이제 세기가 복잡한데 9월 29일 음력을 한글날 각야날로 정해 놓으니까 매년 한글날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계속 이제 날짜가 바뀌다가 1940년이 되면은 이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훈민정음 해례본이 발견이 됩니다. 훈민정음 해례본이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이제 창제해서 이거를 백성들에게 어떻게 알릴 건지를 쭉 이제 해석을 한 책이 훈민정음 해례본인데 이 해례본이 이제 소실되었다가 그러니까 뭐 없어졌다가 이게 경상북도 안동 땅에서 발견이 돼요. 근데 발견이 되는데 야, 이것도 이제 아마도 이게 일제의 손에 들어갔다면 영 안 좋은 어떤 결과를 맞이했을 수도 있는데 정말 다행스럽게도 당시 이제 뜻있는 정말 부자였던 간송 전영필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이 간송 전영필 선생이 안동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이 나왔다는 딱 소식을 듣고는 바로 이제 사람을 보내서 이걸 사오라고 합니다. 당시 얼마의 돈을 주고 샀냐면은 서울 시내 기와집 열채값을 주고 사와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강남 아파트 열채값을 주고 훈민정음 해례본 책을 찾아온 겁니다. 이분이 이제 돈이 많기도 했지만
이제 걱정이 됐던 거예요. 훈민정음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민족의 뜻과 얼이 담겨 있는 이 한글이 창제된 원리를 설명하는 책인데 그 책이 만약에 일본의 일제의 손에 넘어간다면 이게 없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정말 거금을 들여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강남 아파트 뭐 한 25억 잡고 한 채 25억 곱하기 10채면은 얼마입니까? 250억 정도의 돈을 들여서 이 책 한 권을 구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송 전영필 선생이 이 책을 아주 비밀리에 이제 입수를 하고 비밀리에 보관을 합니다. 전영필 선생이 이제 호가 간송인데 이 이제 후손들이 이 이제 전영필 선생 호를 따서 간송 미술관을 만들었거든요. 여기에 진짜 많은 국보가 있어요. 지금 훈민정음 해례본의 이 원본도 안동본의 이 원본도 간송 미술관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보 제 70호예요. 그리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돼 있기도 합니다. 대단한 거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조금 이제 대비되는 사람이 있어요. 베이키라는 사람인데 훈민정음 해례본이 안동에서도 발견됐지만 2000년대 들어와서 경상북도 상주에서도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간송 전영필 선생이 갖고 있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안동본이라 그러고 베이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자기가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주에서 발견됐기 때문에 이걸 훈민정음 상주본이라 그러는데 이 베이키라는 사람은 이제 내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을 갖고 있다 주장했는데 갑자기 조모 씨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는 야, 저 훈민정음 해례본 내 건데 베이키 저 사람이 훔쳐갔다라고 소송을 제기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대법원 판결까지 가서 이거 누구 거다? 이게 조모 씨 거다라고 판결이 났는데 베이키가 이걸 내놓지 않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조모 씨는 이 훈민정음 해례본을 국가에다가 이제 헌납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책을 내가 나라에다가 기부하겠다 해서 기부를 하는데 문제는 책은 베이키가 갖고 있으면서 내놓질 않고 조모 씨는 책이 없는데 어쨌든 법원에서 조모 씨 거라고 이제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 소유권을 국가에다 넘긴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정부가 갖고 있지만 베이키 씨는 그걸 내놓지 않고 있어요. 뭐 그러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죠. 뭐 그거를 뭐 1000억에 팔겠다, 뭐 어떻겠다 하는데 지금 이제 그래서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입니다. 되게 좀 대비되죠. 간송 전영필 선생이 자기 돈 현재 돈은 250억 이상을 투자해서 훈민정음 해례본 안동본을 사온 거와 달리 이미 국가의 소유인데도 불구하고 내놓지 않고 있는 베이키라는 사람. 이 서로가 참 대비되는 겁니다. 뭐 개인적으로 베이키라는 사람에 대해 어떤 명예를 훼손할 의도는 전혀 없었고 수업의 와중에서 팩트만을 전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각야날 이거 얘기하다 이렇게 얘기가 빠졌구나. 이게 1940년에 훈민정음 해례본을 이제 간송 전영필 선생이 샀잖아요. 그래서 해례본 읽어보니까 해례본 이제 이 창제된 날짜가 있는 거예요. 그 날짜를 이제 양력으로 계산하니까 언제냐? 이게 이제 10월 9일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양력으로 쭉 뭐로 하자. 양력으로 이 한글날을 각야날을 매년 양력 10월 9일로 하자. 지금까지도 이제 한글날이 10월 9일로 쭉 유지가 되고 있죠. 한글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는 국경일은 맞는데 국가의 경사인 날이잖아요. 우리 민족의 글이 만들어진 날이니까.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200개국 가까운 나라, 몇 천 개가 넘는 민족 가운데 자기 민족, 자기 국가의 고유의 문자를 갖고 있는 나라가 그런 민족이 흔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유럽에 있는 국가들, 아메리카 대륙에 있는 국가들 보면은 다 글자를 뭘 써요? 글자를 알파벳을 쓰잖아요, 그렇죠? 글자를 알파벳 쓰고 이제 언어는 뭐 국가마다 표기 방식은 알파벳 A, B, C, D로 하지만 뭐 영어도 있고, 뭐 프랑스어도 있고, 또 스페인어도 있고, 뭐 이탈리아어도 있고, 스위스어도 있고, 뭐 다양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 한민족은 글자도 한글이라고 하는 우리만의 글자가 있고, 언어도 한글이라고 하는 한국어라고 하는 우리만의 언어가 있고, 그러니까 대단한 민족, 대단한 국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거 자체가 대단하니까 유네스코에서도 우리 이제 한글 창제 원리가 기록되어 있는 훈민정음 해례본을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인정을 한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이 한글날이 10월 이제 매년 9일인데 쭉 공휴일이 아니다가 2013년부터 이제 공휴일로 지정이 됐어요. 2013년부터 매년
한글날은 여러분들이 하루 쉬는 날이죠. 그렇죠? 그날 이제 한글 창제 아버지인 세종대왕과 그리고 현대 한글의 아버지인 주시경 선생에 대해서 좀 감사하는 마음을 하루씩 가져봅시다. 매일 감사해야겠지만은 그날 또 특별히 자, 그래서 이제 이 조선어 연구에는 한글이라고 하는 이제 잡지도 창간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 우리 한글을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데, 이런 모습들이 조선 총독부 입장에서는 곱게 보이지 않았겠죠, 그렇죠? 특히나 이제 1930년대 들어와서 민족말살 정책을 추진하면서 더더욱 한글을 연구하는 조선어 연구회가 곱게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조선어 연구회는 1931년에 가면 이름을 고칩니다. 예, 연구의 단계를 넘어서 이건 하나의 학술로 봐야 된다 해서 조선어 학회라고 본인들이 이름을 고칩니다. 그렇죠? 조선어 연구회가 이름을 고치고, 그리고 한글 강습회를 개최하고, 또 한글 맞춤법 통일안과 표준어를 제정합니다. 또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일제 조선 총독부의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지 않았죠. 그렇죠? 조선어를 쓰지 못하게 해놨는데 공적인 자리에서는 그걸 자꾸 연구를 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단체를, 조선어 학회를 독립운동 단체로 규정하고 강제로 해산해버린 사건이 조선어 학회 사건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말 큰사전도 이때 이제 제대로 편찬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요 과정들이 잘 담겨 있는 영화가 있어요. 선생님도 이제 극장 가서 보고 나 솔직히 울었어. 나중에 그 배우 유해진 씨가 막 총 맞고 돌아가시고 막 그런데 그때 막 너무 막 눈물 나더라고요. 그게 이제 2019년에 개봉했던 영화인 말모입니다. 뭐 PPL 아니에요. 이미 이제 개봉 끝났던 영화이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시면 당시 우리말 큰사전이 편찬을 시도했던 과정과 조선어 학회 사건이 잘 영화에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우리말 큰사전을 갖다가 이제 편찬하려고 전국에서 말을 모아요. 어디에 방언은 어떻고 어디에 사투리 어떻고 이러면서 그걸 표준어로 이제 사전을 만들려고 하는 그 운동이 이제 말모인데, 말을 모은다는 거죠. 그렇죠? 그때 이제 이렇게 모았던 그 원고들이 대한통운 창고에서 발견이 돼요.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서울역에 있는, 쉽게 말해서 오늘날로 치면 쿠팡 물류센터에서 그 이제 원고가 발견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원고를 가지고 우리말 큰사전을 편찬해 냅니다. 결국에 이제 우리말 큰사전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런 과정들을 영화 말모이를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국학 중에서 우리말에 대한 내용은 배워봤으니까 이제 우리 역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배워봅시다. 자, 일제는 한국사를 계속해서 왜곡합니다. 한국의 역사는 별 볼 일 없다. 일제의 역사가 훨씬 우월하다. 옛날에 한반도 남부에 일제가 와서 임나 일본부라는 걸 만들고 조선인들을 지배했던 적이 있다. 이 조선의 역사는 항상 중국에 의존적이었다.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온 역사였다. 자기들끼리 서로 싸워서 나누어지고 혼란의 역사였다. 그래서 조선인들은 제대로 자주적으로 설 수가 없는 민족이고 우리 일제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것이 당연한 민족이다. 우리 일제가 조선을 근대화시켜주지 않았다면 조선은 지금도 조선 중세 단계에 아주 발전하지 못한 그런 단계에 처해 있는 것이 당연했기 때문에 우리 일제가 조선을 식민 지배했던 것은 조선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역사적 다행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을 주장하는 게 바로 일제 한국사 왜곡이고, 그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같이 동참했던 역사 연구가 바로 식민지 역사론인 식민사관입니다. 지금도 이 식민사관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뭐 낙성대 경제연구소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이제 흔히 얘기하는 뉴라이트 학파, 서울대 교수였던 이영훈 교수를 중심으로 했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는 게 이제 식민사관인 거죠. 그렇죠? 뭐 얼마 전에도 책 냈잖아요. 그렇죠? 그 뭐였지? 무슨 반일 민족주의인가 뭐 그런 책도 냈었고, 예. 어쨌든 이 식민사관 논자들의 이제 제자들이 여전히 학계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민사관 논자들이 총독부의 지원을 받아서 당시 만들었던 학회가 있어요. 청구학회입니다.
이 청구학회를 조직해가지고 계속해서 식민사관의 바탕을 둔 여러 역사적인 책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통해서 식민지 지배를 정당화시킨 거죠. 난 이해가 안 돼. 뭐가 이해가 안 되냐면은 이 내용 자체가 이제 왜곡으로 점철돼 있기도 하지만 만약에 왜곡이 아니라고 칩시다. 왜곡이 아니라고 실제로 일제가 우리를 지배했던 게 우리 민족에게 이제 도움이 됐던 거야. 만약에 그렇다고 한들 그 내용을 지금에 와가지고 그 일제 주장이 맞다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는 식민사관론자들이 진짜 이해가 안 돼. 그게 진실도 아니거니와 그거가 만약에 진실이라 치더라도 일제의 식민 통치를 정당화하는 것밖에 안 되는 내용인데 왜 그거를 지금까지도 그렇게 막 옹호하고 주장하는지 돈이 되니까 그렇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식민사관론자들의 명예를 훼손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제 수업은 항상 중립을 주장합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어떤 일제 식민사관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민족주의 사학자들 우리 역사를 지키고자 하는 분들의 어떠한 활동들이 있었냐. 자 먼저 민족주의 사학자면 대표적인 분이 바로 두 분이 계십니다. 아이고 한 분이 이제 박은식이란 분이고 또 한 분이 단재 신채호 선생이죠. 그렇죠? 이분들은 이제 우리 한국사가 독자적이고 자주적으로 발전했다.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간섭받거나 중국에 의해서 간섭받지 않고 우리 민족의 역사가 주체적이고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다라고 주장을 하셨고 또 우리 역사를 제대로 연구하는 게 곧 독립운동이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입니다. 이제 박은식 선생 같은 경우에는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서 임시정부의 두 번째 대통령을 하기도 했죠. 금방 근데 이제 몇 달 만에 돌아가시지, 그렇지? 그래서 이제 임시정부의 2대 대통령을 하시기도 했던 분이기도 하고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이제 독사실론이라든지 또 이제 조선 삼국사였나 그런 이제 여러 이제 우리 민족의 책들을 연구하고 발간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일제에 의해서 감옥에 투옥되시죠. 또 투옥된 곳이 어디냐면 안중근 의사가 돌아가셨던 곳과 동일한 리순 감옥으로 이제 여기 투옥이 되셔서 여기서 이제 옥사하십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박은식 선생이나 신채호 선생 같은 경우에 우리 민족의 역사가 외세에 의존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제 실증적으로 증명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셨고 또 증명에도 성공을 했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쭉 나오는 분들이 이제 백남훈이라는 분인데 자, 이분 좀 불행하신 분입니다. 자, 이분이 이제 뭘 주장했냐면은 일제가 한결같이 이제 주장하는 게 조선의 경제사는 우리 일제의 도움이 아니었다면 근대화에 성공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백남훈 선생은 옛날에 이제 쭉 고려 시대, 조선 시대부터 우리의 경제적인 어떤 제도가 발전해온 과정을 쭉 연구해서 일제가 침탈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민족은 자체적으로 근대화에 성공했을 것이다. 왜냐면은 우리 조선의 역사를 쭉 보니까 또 동시대 다른 세계의 여러 국가들 민족들의 역사 과정 발전 과정을 쭉 보니까 비슷하더라. 그래서 일제가 굳이 우리를 침탈하지 않았더라도 우리 민족은 얼마든지 근대화에 성공했을 것인데 일제 니네가 괜히 침탈해가지고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 라고 하는 그런 이제 사회 경제 사학적인 주장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제 이분의 주장이 많이 받아들여졌는데 이분이 이제 끝이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이분 6.25 때 이제 납북이 되십니다.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이제 잡혀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납북되시면서 이분의 이제 항맥이 끊겨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제 선생님이 계신데 선생님이 어떻게 됐어요? 스승님이 북한으로 잡혀갔다고.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학계에서 뿌리를 내리기가 힘들었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빈틈을 이제 식민사관론자들이 이제 침투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학계에 자리를 잡고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이 생겼죠. 자, 또 이제 실증사 가면 이병도 선생님과 손진태 선생님 계신데 자, 이분들 이제 조금 일단 얘기를 좀 할게요. 이분들이 이제 조직했던 학회가 진단학회입니다. 아까 전에 총독부가 만들었던 학회가 그 청구학회라고 했죠, 그렇죠? 청구학회에 대비되는 단체가 바로 진단학회예요.
진단학회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진이라는 거는 동쪽이란 뜻, 중국 중심에서 볼 때 동쪽이란 뜻이고 단이라는 거는 박달나무 단자인데 당군왕검 할 때 단자예요. 그러니까 진단학회는 동쪽의 당군의 나라에 대해서 연구하는 역사학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 사학을 연구하는 단체가 맞아요. 근데 이제 이 인물로 나오는 두 분, 이병도라는 분과 손진태라는 분이 있는데, 자, 일단 손진태부터 말씀드릴게요. 손진태 선생은 이제 고대에서 도서관장을 하고 나중에 서울대학교 교수까지 합니다. 되게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6.25 전쟁 딱 터졌을 때 당시에 이제 서울대에서 물리대학교, 그러니까 물리가 저기 뭐야, 피직스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인문과 사회를 합쳐서 물리대라고 불렀는데, 그 물리대 학장을 하시면서 직원들, 교직원에게 밀린 월급을 갖다가 4개월치를 급하게 지급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피난 가야 되니까 막 급여를 제대로 못 주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피난 가니까 돈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돈을 막 자기가 막 이제 털어서 주고 있다가 한강을 건널 타이밍을 놓쳐가. 그때는 서울대학교가 강북에 있었거든요. 타이밍을 놓쳐서 그래가지고 결국 이분 손진태라는 분 저기 납북되셨어요. 이분도 백남훈 선생처럼 북한으로 이제 끌려가셔가지고 그 뒤에 뭐 어떻게 됐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병도라는 이분은 어떤 분이냐? 이분은 조금 논란이 있는 분이에요. 이분이 내가 지금 이런 얘기하면 나 완전 매장당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재밌게도 진단학회를 조직하신 게 맞지만 또 청구학회에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민사관론자들과 같이 공부도 했고, 또 이제 진단학회에 가서 또 조직을 하는 창설 멤버기도 했죠. 그 이분의 이제 쭉 어떤 내용들을 보면은 이분의 학풍이 어떠냐면은 객관적이야, 객관적. 그러니까 막 민족사학을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추종하다 보면은 조금 이제 우리가 속된 말로 국뽕을 맞는다라고 표현하죠. 뽕 맞는다. 주모 여기 국뽕 한 사발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께 무조건 최고고 우리 민족이 최고고 맨날 그 헐리우드 스타 오면 하는 거 있잖아요. Hey, 뭐 do you know 김치, do you know 강남 스타일, K-pop, 막 장금이 대장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족계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국뽕으로 빠지게 되면은 막 뭐 이런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당군왕검 때 수도가 북경, 지금 중국의 베이징이었고 중국 땅이 전부 다 우리 땅이었고 뭐 그런 내용들, 뭐 한당곡이라고 황당한 책들이 있어요. 막 그런 걸로 빠질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너무 식민사관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일본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천황폐의 은혜가 없었더라면 우리 민족이 어찌 근대화에 성공했겠는가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이병도 선생의 스타일은 좀 그 중간을 가는 스타일인 겁니다. 야, 너무 국뽕에 빠지지도 말고 너무 식민사관으로 가지도 말고 증거만 갖고 객관적으로 판단하자라고 하는데, 그런 이제 모습들이 이제 국뽕을 치사량 흡입한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이제 그 뭐 친일적인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이제 이병도 선생님은 이 여러 이 민족 사학을 연구했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그 국뽕이 덜한 분이야. 가장 국뽕 덜한 분인데, 신채호 선생님 같은 분하고 만났더라면 신채호 선생님이 이병도 선생님 보고 친일파라 했을 수도 있어. 너 이 새끼 왜 이렇게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 없어 이 새끼야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이병도 선생이 나중에 서울대학교 이제 역사과 교수가 되고 하면서 우리나라 이제 사학계 거두가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연구한 학계의 최거물이 돼요. 이 이병도 선생.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 거물이 존재하게 되면은 그 학계 학풍이 그 거물의 어떤 연구 방식이나 그 사람 분위기를 따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병도 선생의 어떤 학풍이 우리 이제 사학계의 어떤 중심적인 흐름이 됐던 거죠. 약간 친일 논란이 약간 있기도 한 그런 분입니다. 뭐 여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병도 선생이나 손진태 선생이 실증사학을 연구했다. 뭐 진단학회를 조직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조선학 연구를 했던 분들이 뭐 정인보 선생과 안재홍 선생이 있는데, 뭐 이거 차이가 뭐냐? 이 지금 나와 있는 뭐 이 사람들 다 차이가 뭐냐? 별 차이 없어요. 근데 이제 좀 내가 볼 때 백남훈 선생은 좀 경제사 중심으로 공부하신 분이고, 이병도 선생, 송진태 선생은 진단학회 조직했던 사람들이고, 정인보 선생님과 안재홍 선생님은 역사학만 전문적으로 했던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 민족에 대해서 두루두루 연구하셨던 분들입니다. 특히 이제 이 정인보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재밌는 게 이분이 오늘날 남긴 게 많아요. 뭘 남겼냐면은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의 5대 국경일이 언제입니까? 우리나라 5대 국경일. 한번 그 정도는 뭐 국뽕 이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나라의 이제 5대 국경일 정도는 알아야 되는데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일단 첫 번째 3.1절 있죠. 3.1절. 1919년 우리 이제 민족의 3.1 만세 운동 3.1절. 또 우리나라 국경일이 5개예요. 국가의 이제 경사, 국가가 정말 경축할 만한 일 3.1절. 자, 또 우리나라의 이제 그 저기 뭐야 법이 처음으로 만들어진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 법이 처음 만들어진 7월 17일이 이제 이게 제헌절이죠. 제헌절 법을 만든 날. 그다음 지금 쌤 순서대로 역사적인 순서가 아니고 그냥 이제 월일 순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8.15 광복절 있죠. 정말 이제 우리 민족에게 큰 기쁨이죠. 일본으로부터 우리가 독립을 했던 8.15 광복절.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10월 3일. 10월 3일 이때가 개천절이죠. 개천절. 개천절은 뭐예요? 하늘이 열렸다. 열개자의 하늘천자. 즉 당군왕검께서 우리 민족의 첫 고조선을 세운 날이 이제 개천절이죠. 당군왕검께서는 정말 자손들 이제 외우기 쉬우라고 고조선을 언제 세우셨냐면 기원전 2333년에 세우셨죠. 그렇죠? 외우기 쉽잖아요. 2333 이렇게. 애매하게 뭐 2185년 이렇게 세우면 외우기 어렵잖아요. 근데 2333 얼마 외우기 쉬워요. 여러분들 역사 공부하기 쉬우라고. 그래서 기원전 2333년 10월 3일 날 개천절 당군왕검께서 이제 고조선 세우신 날입니다. 그 다음에 또 국경절 하나 뭡니까? 10월 9일 아까 얘기했던 한글날이죠. 그렇죠? 이렇게가 이제 우리나라 5대 국경일이에요. 선생님 현충일은요? 현충일은 국경절이 아니죠. 현충일은 공휴일은 맞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현충일이 뭡니까? 현충일이란 거는 우리 국가와 우리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신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게 하루 묵념하고 그분들을 기리는 날이잖아요. 막 좋아가지고 잔치 벌리는 국가의 경축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국기를 개항할 때도 보면은 제헌절이고 3.1절이고 광복절이고 개천절이고 한글날 전부 다 어떻게 해요? 국기를 제대로 이제 개항을 하는데 현충일만 조기라고 그래서 국기봉에서부터 절반만 국기 그 폭만큼 내려와 가지고 낮게 달잖아요. 이렇게 원래 이제 국기봉 이렇게 있으면 다른 이제 이 국경일에는 이렇게 이제 국기를 이렇게 다는데 현충일 때는 이 깃발의 폭만큼 요만큼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달게 돼 있잖아. 설마 여러분 몰랐던 건 아니죠, 그렇죠? 현충일에는 이렇게 조기를 개항해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 정인보 선생님이 이분이 이제 그 작사에도 노랫말을 짓는 거에도 좀 재주가 있으셨는지 이분이 한글날 노래 빼고 3.1절의 노래, 제헌절의 노래, 광복절의 노래, 개천절의 노래 전부 다 작사가가 이 정인보 선생님이십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민족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많이 하시고 하다 보니까 이분이 그런 노래들을 작사하는 기회를 또 얻게 됐겠죠. 자, 그다음에 이제 안재홍 선생님. 자, 이분도 아마 내가 알기로 납북되셨던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일제가 이제 우리를 강점을 해가지고 1910년부터 45년까지 36년간 일제 강점을 할 때 많은 독립운동 하신 분들이 계시죠. 물론 배신했던 사람들이 더 많긴 하지만 독립운동했던 많은 분들이 총독부의 압박 때문에 우리나라 땅 내에서는 독립운동을 제대로 못해요. 그래가지고 다들 어디로 갑니까? 뭐 중국이고 미국이고 막 이렇게 막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임시정부도 상해에다 만들어졌고, 근데 이 안재홍이란 분은 해외로 가지 않고 국내에 남아서 독립운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안재홍 선생님하고 몽양 여운형이라는 선생님 두 분이 계신데 그 두 분만이 이제 모두가 인정하는 국내에 남아있던 지식인 중에서 딱 2명만 뭐하지 않았다. 변절하지 않고 끝까지 절개를 지켰던 사람이다. 이제 하는 그 중에 한 분이 안재홍 선생님인데 안재홍 선생님이 그 국내에 계시면서 그냥 편하게 있었던 게 아니고 주요 감시 대상이에요. 그냥 뭐 이 안재홍 선생님 뭐 여러 가지 활동 많이 하거든. 물산 장려운동, 뭐 민족대학 설립운동, 신간회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막 조선어학회 사건에도 이분이 또 개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교도소를 몇 번이나 가냐면은 교도소를 9번 갔습니다. 9번. 전과 9범인 거지. 9번. 다 독립운동 관련해가지고 갔다 오신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자, 이런 분들이 이제 우리 역사를 지키기 위해서 한국사를 열심히 공부하셨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분들이 계시지 않았더라면은 또 독립운동 하셨던 많은 분들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일본 사람 아베 총리의 저기 그 국민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자 넘어가서 스스로 정리하기 문제를 한번 봅시다. 자, 다음을 맞는 내용끼리 연결해 보자. 자, 박은식 선생님. 자, 박은식 선생님은 어떤 거였죠? 자, 박은식 선생님께서는 한국사가 독자적이고 자주적으로 발전하였음을 밝힌 데 힘썼다. 이제 신채호 선생님하고 같이. 자, 그다음에 정인보 선생님. 자, 정인보 선생님은 한국의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자는 조선학 운동을 전개했다. 정인보 선생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나라 5개 국경일의 노래 중에서 한글날의 노래 빼고는 다 작사를 이분이 하셨다 했죠. 자, 조선어학회, 조선어학회와 조선어연구회가 있는데 조선어연구회가 이제 먼저 만들어진 단체고 조선어연구회가 나중에 업그레이드 된 게 조선어학회라 그랬죠. 자, 먼저 조선어학회부터 봅시다. 자, 조선어학회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제정했다. 자,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려고 했지만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해서 만들지 못하고 이후에 해방되고 나서 우리말 큰 사전을 만들어지긴 했다. 그 과정을 갖다 좀 재밌게 보고 싶으면 작년에 개봉했던 말모이라고 하는 그 주연이 또 누구냐면은 혼자야 하는 그 있죠. 나 장채야 하는 그 범죄도시의 우리 윤계상 형님. 또 이제 저기 그 뭐야 그 맨날 가는 그 섬에 가가지고 뭐 차승원 씨하고 같이 하는 그 우리 혜진이 형 유혜진 또 배우가 이제 나와서 이제 아주 재밌게 보여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조선어 연구회가 한글이라는 잡지를 가능했다. 조선어 연구회는 한글이라는 잡지도 가능하고 각야날이라고 하는 오늘날 한글날도 제정했던 단체이기도 합니다. 주시경 선생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라 그랬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1학기 온라인 수업 강의가 다 끝났어요. 끝났고 2학기 때는 이제 바로 지난번에 우리 오프라인 수업 때 했던 그 6.25 전쟁 끝나고 뭐였죠? 그때 아마 저기 이제 박정희 대통령 집권하는 그때 4.19 끝나고 뭐 대충 거기까지 5.16 쿠데타까지 했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 제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기를 자 기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바로 내일부터 시작되는 기말고사 잘 치르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또 2학기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뵐 수 있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